네, 개인 중간고사 기간 잘 지냈습니까? 음, 시험의 시간이 아니라 휴식의 시간이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근데 어떻든가요? 한 일주일 강의를 안 들으니까 마음 편하네요. 아니면은 지금까지 진행된 강의를 한번 쭉 다시 한번 보셨나요? 아니면 아예 처음 몰아서 봤나요? 음, 뭐 눈에 보이지 않으니 알 수가 없죠. 여러분들 스스로 알아서 잘 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정도 신뢰 없이 어떻게 강의를 진행하겠습니까? 출석부터 볼까요? 김효정, 음, 김예원, 박재훈. 재훈 씨가 두 번째 집중 에세이 쓰기로 했는데 보이지가 않네요. 어떻게 된 건가요? 신효진, 이은정, 이태경, 주호영, 주호영 잘 듣고 있습니까? 김지민, 김하은, 음, 집중해서 재밌게 봤습니다. 지구발 전보, 띄어쓰기 안 하니까 지구발전보 이렇게 읽히는데 지구발 전보죠. 음, 재밌는 에세이였어요. 김보겸, 우리 보겸 씨 학교 나오고 있나요? 전재정, 재정 씨 왜 인화 담 1927 현대어로 바꾸고 코멘트 한 글 이메일로 보내기로 했는데 왜 반응이 없습니까? 대부분이 그런데요. 이 김예원, 이은정, 김하은, 박재훈 맞나요? 전재 누구 연정석, 황지혜, 신나임 빼고는 반응이 없어요. 흔적이 다 남습니다. 기록으로 다 남으니까 나중에 다른 소리 하지 말기 바랍니다. 연정석, 예, 예술이여 우리를 구하라. 음, 강력한 목소리였습니다. 아주 훌륭한 글이에요. 신혜원, 박기범, 황지혜, 신은혜, 윤정원, 윤재영, 노종환, 음, 신나임, 예, 예술과 예술을 통한 연대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성훈, 김건우, 호한원. 다음 주쯤이면 우리 수강생이 좀 비교적 소수여서 오프라인에서 한두 번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제 오늘 이 클럽발 바이러스가 또 공포를 몰고 오는 바람에 학교의 대면 수업, 오프라인 수업이 다 스탑됐습니다. 아무래도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 지나고 여름방학 보내고 2학기가 와도 상황을 장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정말 정치, 경제, 뭐 외교, 군사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우리 사고 체계나 가치 체계까지가
미중유예,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했던 상황을 초래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많은 학자들이 확신을 못하지만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대학이 어떤 방식으로 이 활로를 모색해 나갈지, 그리고 우리 강의는 앞으로 어떻게 지속될지 대단히 고민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수업이 어쩌면은 미래의 강의 방식으로 자리 잡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첫 번째 세대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딴청 부리지 마시고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잠깐 얘기했듯이 과제를 왜 이렇게 이행을 안 합니까? 유튜브에 영상 아래 댓글 다는 것, 이게 출석을 대신한다 그랬죠. 여전히 댓글 달지 않는 학생들이 많고요. 그리고 집중 에세이에 코멘트를 작성하기로 했는데 이건 역시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모든 평가를 여러분들이 성적으로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절대평가고 또 담당 교수가 모든 학생들에게 평가를 맡기겠다고 해서 아주 안이하게 이 수업을 대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최종적인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지만은 이 학점에 관한 여러분들의 최종적인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는 내가 평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다 우리가 얘기한 게 녹화로 남아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 과제에 참여하지 않고 제대로 우리의 수업을 따라오지 않으면은 그건 제도적인 잣대를 들이댈 수밖에 없죠. 그죠?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제 이른바 리얼리즘 계열의 소설들을 몇 편 볼 셈인데 이번 주에는 일본의 작가 고바야시 다키치의 개가공선을 볼 거고요. 다음 주에는 중국의 아주 뛰어난 작가 라오스의 낙타 샹즈, 루어투어 샹즈를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문학 중에서는 이효석, 이북명, 송영 등의 작가를 일부 언급할 생각입니다. 작품들 미리미리 읽기 바랍니다. 일일이 체크를 하고 시험을 치러야 여러분이 읽는다는 건 내가 다 알아요. 왜? 여러분들은 아직 노예의 시간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감시하지 않으면, 철저하게 검열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알아서 자율적으로 책을 읽거나 스스로 사고하거나 하지 않은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반론을 제기하는 학생이 있다면 대단히 다행스럽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대놓고. 이번 주에 고바야시 다키치의 개가공선 수업 진행한다는 것 강의 기획서를 통해 다 알고 있죠. 개가공선 읽은 학생 손 들어보세요. 장담하건대 한두 명 있으면 많습니다. 혹시 선생님이 오해하신다. 나는 읽었다.
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학생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유튜브 댓글란에 꼭 남겨두세요. 내가 응분의 보상을 하겠습니다. 자율적으로 스스로 공부한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찾아와야죠. 찾아보고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스스로 파헤쳐 보기 바랍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네. 일일이 뒤따라다니면서 여러분들을 감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뭐 알아서 해야죠. 예, 대학에서 무엇 공부했느냐고 나중에 누군가 물어보면 취업 공부밖에 한 게 없다. 너무 우울하지 않습니까? 응? 내가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 자연을 바라보는 방식, 인간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었노라고 얘기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정말 자기 주도적으로 여러분들 대학 들어올 때 자기소개서에 다 그렇게 썼죠? 자기 주도적으로 봉사활동도 했고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활동도 했고 그렇죠? 응? 자기 주도적으로 동아리 활동도 했고 그 스스로 얘기했던 약속들 얼마나 지키고 있습니까? 어려운 시절입니다. 어려운 시절에 함께 이 파고를 헤쳐나간다 생각하고 서로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탁하건대 내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과제들 출석을 대신하는 유튜브 댓글부터 시작해서 에세이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집중 에세이에 대한 댓글 형식의 코멘트까지 철저하게 지켜주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헤아려서 여러분 성적에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는 학기 끝날 때쯤 뭐 가르친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할 게 뻔해요. 그건 서로 비겁한 거 아닙니까? 네, 잔소리가 길어졌습니다. 잔소리 하지 않게 해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집중 에세이 작성할 사람입니다. 김예원, 주호영 아닙니다. 전재정, 김예원, 전재정, 윤정원, 그리고 김건우 4명의 학생입니다. 김예원, 전재정, 윤정원, 김건우 4명의 학생이 집중 에세이를 쓰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개가공선을 중심으로 해서 에세이를 쓰고 다른 학생들은 개가공선을 읽고 그 자신의 독서를 바탕으로 다른 학생들 4명의 학생이 쓴 에세이에 코멘트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13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화폐 신의 시대와 문학입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은 이 화폐 신이 지배하는 시대에 문학은 어떻게 대응해 왔는가를 집중적으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물론 근대 소설은 화폐라는 그 무형의 신을 배경에 거느리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그 강좌에서는 3번에 걸친 이번 텀에서는 본격적으로 이 화폐가 인간 정신에, 인간의 사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밝힌 그런 명시적으로 밝힌 그런 작품들 중심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은 워밍업 겸해서 본론이기도 하죠. 화폐 신이란 말이 등장하는
문건을 집중적으로 읽으면서 화폐 시인의 반경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군지 잘 아시죠? 칼 마르크스입니다. 1818년에 태어나서 1883년에 세상을 떠난 누가 뭐래도 세계적인 철학자이자 사상가입니다. 자본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놓고 저 깊은 곳까지 파고든 걸출한 인물이죠. 아마 고등학교 때 칼 마르크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배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한, 그리고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원리를 알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 칼 마르크스라는 인물의 저작을 피해갈 수가 없죠.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뭐 분단과 독재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마르크스의 저작은 금서 취급을 당해왔고, 그리고 어렵게 87 항쟁 이후 민주화와 함께 금서에서 풀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긴 했지만 그 이후 소련이 붕괴하면서, 그러니까 현실 사회주의가 붕괴하면서 마르크스는 또다시 홀대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참 유행이 민감해요. 그렇죠? 근데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뭐 공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궁금한 사람이라면은 마르크스라는 사람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를 피해갈 수가 없죠. 대단한 인물입니다. 19세기, 20세기 통틀어서 세계를 뒤흔든 최고의 사상가 하면은 마르크스를 빼놓을 수가 없죠. 두고두고 아마 언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식민지 시대까지만 해도 소련, 그러니까 러시아죠. 소련에 대한 인식이나 사회주의에 대한 인식이 지금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가 아는 빨갱이는 분단 이후에나 뭐 본격적으로 얘기되기 시작했고요. 우리 이육사 강의하면서 언급했듯이 모든 그 지식 청년들, 어떤 저항적인 태도를 보인 지식 청년들은 사회주의라는 이념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비껴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의 버팀목 같은 것이었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한 사상이 갖는 이 의미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민지 시대를 공부하기 위해서라면, 또는 19세기 중반까지 어떤 사상의 흐름, 문학의 저변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면 마르크스 사상과 사회주의 사상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또 지금 여기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그렇죠. 마르크스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전혀 다르게 세계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르게 인간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르크스의 정기적인 행적은 여러분들이 포털 사이트를 서핑하면서 찾아보기 바랍니다. 잘 나와 있으니까요. 마르크스가 남긴 명언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중에 최고로 꼽히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지금까지의 철학자들은 세계를 여러 방식으로 해석하기만 했다. 어떻게 했다고요? 세계를 여러 방식으로
해석하기만 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계를 변혁시키는 것이다. 세계를 변혁시키는 것이다. 이 해석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론을 해석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 실천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이 포에르바흐에 관한 태제라는 아주 유명한 그 글, 11번째 글에서 얘기하는 문장입니다. 아주 유명한 문장입니다. 마르크스 하면은 뭐 대표작이 여러분도 아마 들어봐서 알 겁니다. 혹시 읽은 학생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 자본이죠. 자본이라는 대작이죠. 바보라는 바보. 자본이라는 대작인데 다스 카피탈입니다. 이 자본이라는 대작이 3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국에 번역되어 있는 것은 보통 5권으로 번역이 됩니다. 근데 마르크스가 살아있을 때 완성한 것은 1권밖에 없어요. 나머지 2, 3권은 자료 모음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쓰기 위한 기초 자료를 쭉 배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1권은 좀 추상적이어서 상품부터 분석해 들어가는 1권은 좀 추상적이어서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것 조금 넘어가고 나면은 2, 3권 가면 아주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도서관 가서 1권 말고 2, 3권 아무데나 펼쳐보세요. 그 당시 19세기 노동 환경에 관해서 마르크스 엥겔스가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였는지, 대영 제국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 이 자본에서 모아놓은 그 자료들을 하나하나 보다 보면은 이 19세기 찰스 디킨스라는 작가 있죠. 디킨스 문학들. 예를 들면은 어려운 시절이나 또 뭡니까? 두 도시 이야기 역사 소설이다. 그리고 위대한 유산,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올리버 트위스트. 우리 학교 이인규 교수가 번역한 작품들이죠. 이런 작품들. 그리고 뭐 영국뿐만이 아니고 유럽의 자본주의의 이면들을 그대로 읽어낼 수가 있어요. 정말 놀라운 지적 힘이 결집된 그런 텍스트입니다. 그리고 자본을 이렇게 구경하시고 뭐 구경마저도 어렵다면은 모르긴 해도 이른바 공산주의 선언 또는 공산당 선언이라고 하죠. 공산주의 선언은 읽어야 됩니다. 이건 팸플릿이에요, 팸플릿. 이 얇은 팸플릿인데 이 얇은 팸플릿이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몇 년 전에는 이 공산주의 선언을 우리 학생들과 함께 읽고 글도 쓰고 했었습니다. 아주 학생들의 감동이 대단했어요.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힘겨운 젊은 시절을 보내는지, 왜 이렇게 취업이라는 이 그물망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지, 왜 우리 청춘을 이렇게 불안과 공포에 헌납해야 되는지, 그 자본주의의 작동 원리를 공부하면서 차근차근히 따져가 보세요. 그러면 전혀 다른 세계가 보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내적 힘을 갖추는 거예요. 그리고 마르크스에 관련된 또는 마르크스 주의와 관련된 좋은 책들이 워낙 많은데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은 테리 이글턴 맞죠? 테리 이글턴이라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문학 비평가이자 뭐 지금 사상가의 반열에 올랐죠. 테리 이글턴이 쓴 왜 마르크스가 옳았는가.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테리 이글턴인지 슬러브의 지적인지 또 헷갈리네요. 기범씨 확인해서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제목은 맞습니다. 왜 마르크스가 옳았는가. Why Marx Right입니다. Why was Marx right? 왜 마르크스가 옳았는가. 10가지 질문을 던지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책이에요.
한번 꼭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마르크스를 얘기하세요. 어디 가서 남이 얘기한 부정적인 얘기만 듣고 얘기하지 말고, 마르크스가 물론 오용 또 남용된 경우도 많고요. 마르크스 사상이 또 마르크스 사상의 어떤 일부만 발췌해서 보면은 대단히 뭐랄까요, 위험하기도 하고 너무나 뭐랄까요, 독단적이어서 대단히 받아들이기 힘든 점도 없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어떤 사상가의 사상을 오롯이 모두 받아들인다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늘 강조하지만 선별적이어야 되죠. 어떤 사상을 어떤 맥락에서 우리가 흡수할 것인지. 그렇죠? 이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예를 들자면 프롤레타리아 독재, 이런 건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마르크스가 너무나 순진하게 예상했던 것이죠. 마르크스는 대단히 인간의 도덕에 대해서 신뢰를 했던 것 같아요. 대신에 인간의 권력 욕망이나 이 권력욕에 대해서는 감안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레닌과 스탈린 체제가, 이 중국의 이 체제가, 사회주의 체제가, 북한의 체제가 저렇게 될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 오판들은 충분히 우리가 현실 사회주의의 흐름을 보면서 배웠으니까. 그렇다면 마르크스가 남긴 지적 유산 중에서 정말 지금 우리의 맥락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기가 막힌 문장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그 일부를 볼 것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는 얘기를 하죠. 자, 오늘은 1844년 경제학 철학 수고, 이걸 경철 수고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경철 수고라고 했었는데 1844년에 쓴 경제학 철학 초고, 매뉴스크립트예요. 그러니까 아직 간행하지 않은 원고죠. 초고 형태입니다. 그 초고에서 화폐 파트를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화폐 파트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는 이 마르크스의 이 원고는 오랫동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폐가 여러분의 의식과 무의식, 정서, 그리고 인간 관계까지 완전히 정확했다 싶을 때 이 글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이 비화폐적으로 사유하는 건 정말 불가능한가? 우리의 삶을 다른 방식으로 모색할 수 없는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지금은 콧방귀를 낄 줄 압니다. 뭐 돈이 다지 뭐 무슨 다른 게 있겠어, 이렇게 얘기를 할 줄 압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화폐로 교환할 수 있는 것들만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는 아마 차근차근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그 빽빽하죠? 이 빽빽한 글들을 차근차근히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할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옆에 있는 게 행표시예요. 행표시. 20행, 25행. 86페이지 20행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책은 이겁니다. 박종철 출판사. 박종철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아나요? 내가 여러분들 너무 무시하는 건가? 박종철이 누군지 한번 모르시면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박종철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출판사를 만들었습니다. 이 박종철 출판사에서 칼 막스, 프리드리 엥겔스 이 저작집을 펴냈어요. 그 중에 제1권이 바로 요겁니다. 여기에 1844 경제학 철학 수고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신성가족 혹은
비판에 대한 비판이라는 글도 실려 있고요. 그리고 프리드리 엥겔스의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잉글랜드 노동계급의 처지. 아주 유명한 글입니다. 영국 노동자 계급의 상태라고 번역되어 있기도 해요. 그리고 독일 이데올로기, 그리고 빈곤의 철학에 대한 응답 등등 명문장들이 실려 있습니다. 예, 이 책에서 고른 겁니다. 그러니까 원전이 뭐냐라고 물으면은 박종철 출판사에서 나온 칼 막스 프리드리 엥겔스 저작집 제1권 86쪽 이렇게 되는 것이. 검색해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씩 읽어봐요. 화폐는 모든 것을 구매하는 속성을 가짐으로 해서 화폐는 모든 것을 구매하는 속성을 가짐으로 해서 또 모든 대상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속성을 가짐으로 해서. 자, 이게 문장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렵지 않아요? 그냥 문장 푸세요. 화폐는 모든 것을 구매하는 게 속성이다. 그죠? 화폐를 가진 모든 것을 구매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지. 우리는 또 모든 대상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지. 그러다 보니까 돈만 있으면 못 가질 게 뭐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까지 다 가질 수 있는데, 사람의 감정까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그죠? 국가도 다 가지고 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왜 아니겠습니까? 왜? 됐죠? 그런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가짐으로 해서 특별하게 소유되는 대상이다. 이게 특별하게 소유되는. 밑에 보면은 in eminenten이라고 했나? eminenten sin이라고 했죠. 특별히 우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랬죠. 그러니까 특별히 우월한 지위를 지니고 있는 대상이에요. 똑같이 화폐도 상품인데 상품의 상품이지. 모든 상품들을 다 자기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상품. 그리고 상품이 아닌 것들까지도 모두 상품화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어떤 상품이죠. 어떤 대상이지. 안 어렵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제 나와요. 화폐의 속성의 보편성은, 그러니까 화폐가 가진 그 속성이 있단 말이야.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의 보편적인 특성은 뭐냐면은 바로 뭐야? 그 존재의 전능성이다. 전능성. 전능성 알죠? Almightiness. 모든 걸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자기 휘하에 둘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성격이란 말이지. 전능성. 따라서 화폐는 전능한 존재로 여겨진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화폐는 전능한 것 같습니까? 이 고민이 시작돼야 돼요. 고민이 시작돼야 됩니다. 잠깐만요. 제가 하는 건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이에요.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 알죠? 정의란 무엇인가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마이클 샌델이 쓴 책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이 책을 뒤져보면은 뭐 뒤져볼 필요도 없죠. 이렇게 쭉 넘겨서 이 목차만 봐도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은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정? 돈을 살 수 있을까요? 그죠? 어떤 윤리? 정말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살 수 없는 것. 정말 많습니다. 자연 환경?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자연을 착취하는 데는 대단히 우리는 능숙하고 또 익숙해져 있지만은 저걸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물을 사서 먹는다는 생각, 공기를 사서 먹는다는 생각, 꿈도 못 꿨어요. 근데 우리는 일상화되어 있죠. 물 사 먹는 건 당연하고, 공기도 공기청정기 없으면, 마스크 없으면, 그죠? 다 공기를 구매하는 하나의 그 메커니즘이죠.
네. 아무튼 이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까지도, 사람의 마음까지도 다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자본주의 시대예요. 어느 시대나 화폐는 있었다고 하죠. 조개 껍질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이 자본주의 시대처럼 전면적으로 화폐가 우리의 의식과 의식뿐만 아니고 무의식까지, 그리고 우리의 정서까지, 감정까지 지배한 시대는 없습니다. 그게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즉 마르크스 말대로 얘기하자면 돈이, 화폐가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전능적인 힘을 발휘하는 그런 시대가 자본주의 시대예요. 화폐는 계속 보겠습니다. 욕구와 대상 사이, 욕구와 대상 사이, 욕망하는 게 있고 욕망하는 대상이 있겠죠. 인간의 생활과 생활수단 사이에 있는 뚜쟁이다. 뚜쟁이란 말 알죠? 뚜쟁이. 포주란 말 쓰기도 하는데 뚜쟁이다. 매개해준다는 얘기죠. 중매쟁이다 이 말이에요. 연결해주는 하나의 미디어지. 그러나 나에게 나의 삶을 매개해주는 것, 나에게 나의 삶을 매개해주는 것, 그것은 나에게 다른 인간의, 그것은 나에게 다른 인간의 나에 대한 현존자도 매개해준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을 나에게 매개해주는 존재니까 나에게 다른 인간의 나에 대한 현존재,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도 다 저 사람 돈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될까?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 여러분들은 아직 뭐 그런 경험이 없겠지만 사람을 판단할 때 가장 빠른 방법이 뭐예요? 응?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 이거 말고 저 사람 연봉이 얼마야? 이거면 거의 반은 끝나죠. 그걸 떠올리시면 될 겁니다. 정말 자신이 이 돈을 얼마 받지 않고도 또는 거의 뭐 받지 않고도 행복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자본주의 사회의 많은 인간들에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비치는 것이지. 나에 대한 현존재도 매개해줘요. 그러니 이 전능성을 어찌 피해갈 수 있겠는가?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다른 인간이다. 그것은 돈은 나에게 다른 인간이기도 해요. 나를 대신하는 것이기도 하지. 무섭지 않습니까? 이 화폐에 관한 좋은 책들이 많아요. 이 게오르크 진멜의 돈의 철학도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그 젊은 철학자인 고병권이 쓴 화폐 마법의 사중주라는 책도 있고요. 이 화폐에 관한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세요. 우리가 화폐에 의해서 우리의 정신이 어디까지 침몰했는지 아마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 얘기를 하면서 위를 봐야 돼서 필기창을 조금 지울게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 그때 파우스트의 한 구절입니다. 파우스트 한 구절을 보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죠. 자, 86페이지. 내가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교수 대 형리여. 됐죠? 뭐라고 하는가? 교수 대 형리여. 물론 손과 발과 머리와 등은 자네 차지네. 그러니까 교수대 그 형리가 있으면은 손, 발, 머리 등은 뭐 형리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생생하게 맛보는 모든 것, 여기 위가 한 줄 가리는데 내가 읽어볼 테니까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채워 넣으세요. 그것을 어찌 나의 것이 아니라 하겠는가? 자, 그렇지만 내가 생생하게 맛보는 것, 그것을 어찌 나의 것이 아니라 하겠는가? 내가 생생하게 맛보는 것, 그것을 어찌 나의 것이 아니라 하겠는가? 생생하게 맛보는 것은
나의 것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육두마의 돈을 지불할 수 있다면, 육두마, 6마리 말이 끄는 마차 모양이죠. 육두마차, 육두마인데 6마리 말이죠. 육두마의 돈을 지불할 수 있다면 그 말의 능력은 곧 나의 것이 아니겠는가. 그죠? 내가 말 6필의 값을 지불할 수 있다면 그 말 6필의 힘은 나의 힘이 아니냔 말이야.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자동차를 탄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해야지. 그러면 그 자동차의 힘이 내 힘이고 내 능력이 아니겠는가 이 말이죠. 나는 힘차게 뛰어가네. 나는 정상인일세. 마치 24개의 다리를 가진 사람처럼 말일세. 육두마니까 다리가 몇 개야? 24개지. 육두마를 타면은 나는 24개의 다리를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교수대 형리 너는 뭐 내 손과 발과 머리와 등을 다 네 맘대로 할 수 있겠지만은 내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들은 전적으로 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건 조금 애매해 보이죠? 근데 그 다음에 셰익스피어 아테네 타임원을 보면 훨씬 더 선명해집니다. 이 괴테의 파우스트를 읽은 학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읽어야죠. 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특히 이 파우스트를 읽지 않으면은 아유 부끄러워서 어떡하나. 대학 졸업할 때까지 파우스트 다니까 어떡해요. 여기 보면 우리 법대 학생도 있던데 사법학 전공 김건우 이 법학 공부하면서 괴테 파우스트 모른다는 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문학뿐만 아니고 다른 영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본 교양적 자산이죠. 그 다음에 셰익스피어의 아테네 타임원인데 셰익스피어 4대 비극 뭐 이런 작품들은 많이 아는데 이 아테네 타임원은 비교적 많이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셰익스피어의 이 드라마는 대개 그 역사극, 사극이 아주 주류죠. 그리고 비극, 우리가 아는 그 맥베스, 오셀로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희극, 뭐 말괄량이 길들이기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 총 30 몇 편인가요? 내가 또 잠깐 잊었네. 이 마르크스란다. 셰익스피어 전집 해봐야 이게 두꺼운 책 한 권입니다. 파란 커버로 나와 있는 전집이 있어요. 제가 보여줄까요? 여러분들 욕심을 내라고. 음, 보입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 이상섭 선생이 정말 필생을 기울여서 번역한 이 전집이에요. 놀랍습니다. 각주도 아주 잘 달려 있고요. 이런 책 하나 딱 책꽂이에 꽂혀 있으면은 다 안 읽어도 폼이 나지. 다 안 읽어도. 예, 셰익스피어 전집은 이거 말고도 시인 김정환 선생이 번역한 조그만 낙권으로 되어 있는 낙권으로 되어 있는 그 김정환 선생의 번역도 좋습니다. 직역이 아주 충실한 그런 번역이 있고요. 또 이종욱 선생도 전집을 번역했죠. 이 좋은 번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4대 비극도 잘 안 읽었는데 전집까지 얘기하면 어쩌란 말이냐 할지 모르지만은 괴테와 셰익스피어는 알아야죠. 성서를 우리가 읽어야 하듯이 이건 동양 서양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의 문화 자산이에요. 물론 동양에도 훌륭한 고전들이 많이 있죠.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이 맹자, 장자 이런 건 뭐 걸출한 작품들이죠. 여기까지만 하죠. 이 아테네 타임원이라는 이 얇은 이 드라마가 있습니다. 책자가 있는데 줄거리를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요. 혹시 읽은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 2시간이면 읽습니다.
두 시간 읽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전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아테네에 그 타이먼이라는 아주 부유한 상인이죠. 상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타이먼은 워낙 돈 쓰기를 좋아하고 친구를 좋아해서 기회만 닿으면 잔치를 벌이고 또 어려움을 호소하는 친구들에게 얼마든지 돈을 빌려주고 이랬습니다. 아주 손이 크고 아주 씀씀이가 해프다 그러나 뭐 씀씀이가 좋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자신의 그 상선이 침몰하면서 셰익스피어에서 종종 나오는 그 모티프죠. 상선이 침몰하는 것. 모름지기 이 15세기 말 16세기 초가 바로 이른바 자본주의, 이 산업자본주의 직전, 상업자본주의 전성기 아니야. 응? 지리상의 발견과 이 새로운 대륙의 발견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물건들이 오갔었죠. 네, 그걸 배경으로 해서 이제 아테네로 소급해서 그런 얘기를 꾸며 보여주는 거겠지. 아무튼 이 타이먼의 배가 침몰하면서 졸지에 타이먼이 가난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타이먼이 괜찮아, 나는 내가 좋은 친구들에게 그 많은 돈을 빌려주기도 했고 또 그렇게 내가 많이 베풀었는데 내가 공경을 겪고 있는 걸 보고 그냥 지나칠 리가 없어 라고 생각했단 말이지. 그래서 하인을 보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돈을 좀 돌려달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다 나몰라라 해버립니다. 여기에서 환멸에 빠진 우리 타이머는 다 모든 걸 뿌리치고 황야를 헤매면서 울부짖습니다. 바로 이렇게. 아주 유명한 문장이에요. 이 문장을 마르크스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아주 뛰어난 문장가입니다. 이 문장이 기가 막힙니다. 이 프랑스 혁명 3부작 같은 글 읽어보면요. 정말 글이 좋습니다. 소설가 꿈을 꿨다 그러죠. 그리고 소설에 나오는 중요한 대목들, 자본주의의 그 어두운 면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또 정확하게 인용하기도 하고 그러죠. 뛰어난 그 문헌학자이면서 인문학자이면서 문학 비평가이기도 했습니다. 타이먼의 그 호소 한번 들어보세요. 금, 귀중하고 반짝거리는 순금? 아니라네, 신들이여. 실없이 내가 그것을 기원하는 것은 아니라네. 이만큼만 있으면 검은 것을 희게. 자, 뭐라고 했나요? 이만큼만 있으면 검은 것을 희게 만들어요. 추한 것을 아름답게 만들죠. 나쁜 것을 좋게, 늙은 것을 젊게, 비천한 것을 고귀하게 만든다네. 뭐가? 돈이, 순금이. 이것은 사제를 제단으로부터 꿰어낸다네. 사제? 신부죠, 신부? 왜 안 그렇겠습니까? 이 스님이든 목사님이든 신부님이든 이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없죠? 다 나아가는 병자의 머리 밑에서 베개를 빼가 버린다네. 이런 비유들 보세요. 셰익스피어 비유들. 다 나아가는 환자가 있는데 환자가 지금 다 나아간단 말이야. 그런데 병원비가 없다는 것을 의사가 알았어. 그러면 이 의사가 계속 치료를 해줄까? 아니면은 머리 밑에서 베개를 빼버릴까? 여러분이 이 사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정말 비싼 수술을 하고 공들여 이 치료를 했는데 나중에 병자가, 이 환자가 나 돈 없는데요?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은가? 아주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으로 그렇습니까? 제가 당신 치료하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나중에 혹시 돈 버시거든 그때 돌려주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은가? 뭐 있다 이 자식이 다 있어 할 것 같은가? 네, 계속 보죠.
뭐 설명 필요 없죠. 그렇다네 이 황색의 노예는 말할 것도 없죠. 금입니다. 성스러운 끈을 풀기도 매기도 하네. 성스러운 끈을 풀기도 매기도 합니다. 설명 필요 없죠. 저주받은 자에게 축복을 내리는 것도 뭐예요? 돈이에요. 모든 권력관계, 모든 관계의 정점에 딱 화폐가 있습니다. 그걸 추적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 화폐를 넘어선 삶은 가능한가를 끝없이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반근대가 아니고 비근대적 삶의 상상 이런 고민을 했었죠. 물론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이상 자본주의 외부에 살아갈 수는 없어요. 계룡산 가서 북극에 가서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자본주의 안에 있대 그 외부를 자본주의 외부를 상상할 수 있는 방법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호모 에코노미쿠스이기도 하지만 경제적 인간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베풀면서 함께하면서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훨씬 더 많은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행복을 느끼기도 해요. 자존감을 쌓기도 하고 그렇죠. 자신이 옳다는 일을 하기 위해서 시위에 나가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누가 돈 한 푼 주지 않는데 그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자신의 삶이 지금과 다른 삶을 원하기 때문이죠. 화폐로 환산할 수 없는 게 어디든지 있습니다. 어머니 사랑이니 뭐니 이런 거 얘기하지 않더라도 정말 화폐로 환산할 수 없는 또 다른 세계를 상상하는 것 어디까지 가능한가? 그 상상의 최고치를 여러분들이 한번 치고 나가보세요. 그게 문화를 공부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 계속 볼까요? 그것은 문둥병을 사랑스러워 보이게 하고 도둑을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힌다네. 그죠? 도둑놈을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힙니다. 독재자들을 영웅으로 만들기도 하죠. 곧 5.18이네요. 5.16이고 5.18이 다가오네. 그리고 원로원 회의에서 도둑에게 자기와 괴배와 이 괴배는 절을 하는 거예요. 괴배와 권세를 부여한다네. 이 돈이 말이야. 도둑놈에게 훈장을 주고 절을 올리고 한다는 말이지. 또 이 노예는 늙어빠진 과부에게 청혼자를 데리고 온다네. 늙어빠진 과부에게 청혼자를 데리고 온답니다. 양로원에서 상처로 인해 심하게 곪고 있던 그 과부가 양로원에서 상처로 몹시 골마 터져 있던 그 과부가 메스꺼운 모습을 떨쳐버리고 5월의 청춘으로 되어서 5월의 청춘으로 바뀌어서 뭐 덕분에? 돈 덕분이죠. 돈 덕분에 바뀌어서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청혼한 남자에게 간다네. 청혼 남자에게 갑니다. 그런 썩어 문드러지는 사람도 젊은 남자와 결혼할 수 있다는 거지. 무엇 덕분에? 돈 덕분에. 에이 빌어먹을 금소가 너는 국민들 모욕하는 인간 공동의 창녀다 이렇게 얘기했죠. 국민들 이 한 정치 공동체 안에 사는 사람들을 모욕하는 인간 공동의 창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셰익스피어 얘기입니다. 셰익스피어 얘기. 셰익스피어의 애가 아테네 타이먼에서 말하고 있는 걸 카를 막스가 인용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을 어떻게 인용하느냐 대단히 중요하죠. 오래전에 90년대 말에 BBC에서 영국 최고 연출가와 배우들을 스카우팅해서 총 스카우트해서 만든 그 전집이 있어요. 셰익스피어 전집 드라마. 이 드라마 전집이 있는데 그 DVD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블루레이로도 나와 있는지 모르겠네요. 나는 그 전집을 갖고 있는데 BBC에서 나와 있는 걸. 이 코로나의 시대에 이 셰익스피어 전집 비디오를 보는 것도 재밌겠네. 그지? 그건 원문을 그대로 이 배우들이 들려줍니다. 원문. 네.
몇 년 전에 이 DVD 전집을 구하고 너무너무 행복했었어요. 방학 내내. 그래서 원문을 비교하면서 배우들을 듣는 게 기가 막히죠. 원래 연극은 워낙에 듣는 겁니다. 보는 게 아니고. 듣는 거예요. 어떻게 낭송하느냐 문제죠. 우리 판소리 그렇듯이 어떻게 낭송하느냐를 봐야 되는데, 이 부분 타이머니 그 무대에서 절규하는 장면이 나와요. 조용조용히 읽지 않아요. 읽지 않고 막 원망이 가득 타서 얘기합니다. 에이 빌어먹을 금소가, 너는 국민들을 모욕하는 인간 공동의 창녀로다 하는 외칩니다. 이렇게 조용조용히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그 배우의 연기를 상상하면서 이 구절을 보면은 훨씬 실감 있게 와닿겠네요. 그리고 계속해서 아래와 같이 읽고 있습니다. 너 달콤한 왕의 살해자. 왕을 죽이는 것도 뭐야? 돈 때문이죠. 아들과 아버지의 고상한 결별. 아버지와 아들을 떼놓는 것도 뭐 때문이야? 돈 때문이지. 무슨 뭐 재벌들의 무슨 형제의 난 뭐 얘기하지 않더라도 일상적으로 볼 수 있죠. 응?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가 아들 죽이고, 가족 형제들끼리 뭐 평생 찾아보지도 않고 하는 일들이 부지기수죠. 왕을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아들과 아버지의 고상한 절별, 절멸, 그죠? 결별이죠, 결별. 안 보인다 글자가. 그리고 고상한 절별이랬네요. 절별. 절별이 맞겠네요. 끊어져서 헤어진다는 뜻입니다. 디아나의 순수하게 그지없는 침대의 번쩍거리는 모독자요. 디아나, 다이아나, 달의 신이 있죠. 순수하게 그지없는 침대의 번쩍거리는 모독자. 뭐 이 침대로 얼마든지 다른 사람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용감한 마르스, 전쟁의 신이죠. 번쩍 마르스, 너는 영원히 생기발랄하고 온화한 사랑을 받는 청혼자. 영원히 생기발랄하고 온화한 사랑을 받는 청혼자입니다. 디아나의 순결한 무릎 위에 놓여있는 거룩한 백설을 녹여버리는 노란 빛의 구원자. 돈만 들고 오면은 모든 게 다 통한다는 거지. 거룩한 백살, 흰 눈을 녹여버리는 노란 빛의 구원자. 돈으로 구원하는데 누가 듣지 않겠냐는 것이지. 뭐 순정한 사랑이 없지 않겠습니다만은, 이런 돈이 지배하는 사회에 일반적인 인간 관계를 마르크스는 섹스피어 이 작품에서 읽는 모양이죠. 그러면서 굵은 글씨로 이렇게 얘기해요. 눈에 보이는 신. 나오지? 요 얘기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신. 이게 뭐야? 화폐야. 눈에 보이는 신. 너는 불가능한 일을 친숙한 일로 만들고, 억지로 입맞추게 하지. 너는 온갖 목적에 대하여 온갖 말로 이야기하지. 오, 너 마음의 시험자. 이런 문장들 보면 참 섬뜩하죠? 대단하죠? 너 마음의 시험자. 우리 어디 가다가 지갑을 주었다 칩시다. 아무 미련 없이 그냥 파출소로 가는 사람 또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아마 지갑을 열어보고 거기에 현금이 많이 있다면 아마 마음의 시험에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또 아무리 어떤 어려운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친밀한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돈을 주면서 어떤 배반을 부추긴다면 우리는 마음의 시험에서 쉽게 빠져나오기 어렵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너의 노예가 인간이 성내고 있음을 알라. 너의 노예, 인간이죠. 인간이 성내고 있음을 알라. 너의 힘이 그들을 미혹시키며 파괴하고 있노라. 너의 힘이 화폐, 돈, 너의 힘이 바로 인간을 미혹시키며 파괴하고 있다는 얘기죠. 인간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짐승이 이 세상의 지배자가 되도록 파괴하고 있다. 사람들이
짐승이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짐승만도 못한, 동물과도 못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어떻습니까? 사실은 마르크스의 다른 이 부연 설명 필요도 없고, 필요 없이 이 셰익스피어가 아테네 타이먼에서 얘기하는 요 문장만 봐도 여러분들 실감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걸 왜 인용했는지, 어떤 맥락에서 보고자 했는지 여러분 스스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마 이 아테네 타이먼의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알고 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가 아마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강력합니다. 여러분들 영어 잘하죠? 20년 넘게 공부해 왔으니까. 그렇죠? 탭스도 잘하고 토익도 잘하고 다 잘하잖아. 그러면 이 원문을 찾아보세요. 원문을 찾아서 어떤 것인지 한번 낭독해 보세요. 가능하면은 이 BBC에서 만든 이 드라마를 직접 보고 여기 타이먼의 절규를 들어보세요. 아마 다른 실감으로 다가올 겁니다. 이제 빨리 읽어도 됩니다. 셰익스피어는 화폐의 본질을 탁월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 괴테의 문장 해석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랬죠. 아까 육두마 기억나죠? 24개의 말입니다. 화폐를 통하여 나에게 존재하는 것,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 내가 돈을 주고 사는 것이죠. 즉 화폐가 구매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나, 즉 화폐 소유자 자신이다. 화폐가 구매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건 돈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자본주의적인 이 인간들의 공통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것이지. 화폐의 힘이 크면 클수록 나의 힘도 크다. 안 어렵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화폐의 속성들은 나의 화폐 소유자의 그러니까 속성들이요 본질력들이다. 본질적 힘이란 말이야. 따라서 내가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는 결코 나의 개성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는다. 나는 추하다. 예를 들면은 그러나 나는 아름답기 그지없는 여자를 사들일 수 있다. 따라서 나는 추하지 않은데 왜냐하면 추함의 작용, 즉 추함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질색케 하는 힘은 화폐에 의해서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해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무리 추해도 돈만 많다고 얘기해봐. 그리고 여러분에게 돈을 막 줘봐요. 아름답게 보이겠지?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영혼을 팔아버립니다. 메피스토가 우리 파우스트가 영혼을 팔았다는 것만 얘기하지 말고 우리도 언제든지 이 메피스토펠레스의 유혹에 걸려들 수가 있죠. 누구나 다. 근데 내가 내 영혼을 팔았다는 건 그걸 깨닫는 것은 한참 뒤 깊은 회한과 함께 라는 점. 이게 우리 삶의 비극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볼까요? 나는 나 개인 로봇은 절름발이라 치자. 일테면은 그러나 화폐는 나에게 24개의 다리를 만들어준다. 따라서 나는 절름발이가 아니다. 괴테 파우스트에 나오는 부분들을 마르크스 식으로 지금 부연 설명하는 거죠. 나는 사악하고 비열하고 비양심적이고 똑똑하지 못한 인간이지만 화폐는 존경받으며 따라서 화폐의 소유자 또한 존경받는다. 아무리 사악하고 비열하고 비양심적이고 아주 칠칠치 못한 인간이라도 돈만 많이 가졌다 그러면은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의 모습이라고 우리 마르크스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볼까요? 화폐는 지고의 선이 또 한 줄 빠졌네. 화폐는 지고의 선이며 따라서 그 소유자도 선하다. 화폐는 지고의 선, 최고의 선이며 그 소유자도 선하다. 그 밖에도 화폐는 내가 비열하기 때문에 겪는 곤란에서 나를 벗어나게 한다. 아무리 비열해도 돈만 있으면 달라붙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따라서 나는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가정된다. 난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나 화폐는 만물의 현실적인 정신이다. 만물의 현실적인 정신이랍니다. 화폐는. 그런데 어떻게 그 소유자가 똑똑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겠는가? 아무리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라도 돈만 가지면 똑똑해진다는 것이지. 게다가 그 소유자는 똑똑한 사람들을 살 수 있다. 살 수가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지 않겠는가? 내가 돈이 많아서 똑똑한 사람들 다 고용하면은 내가 어찌 똑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인간의 속마음이 동경하는 모든 것을 화폐를 통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란 사람은 인간의 모든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겠는가? 즉 초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겠는가? 신의 힘을 가진 것이 아니겠는가? 신을 내가 바로 받아들인 게 아니겠는가? 따라서 나의 화폐는 나의 모든 무능력을 그 정반대의 것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아니겠는가? 안 어렵죠? 빨리 대답해. 한 문장 한 문장 다시 옮겨 쓰면서 보세요. 옮겨 쓰면서. 그리고 내가 읽어주는 게 의심스러우면 도서관 가서 마르크스 엥겔스 저작집 1권 이 페이지까지 다 있으니까 뒤져서 보란 말이에요. 확인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노트에 이런 문장들이 적혀야 돼요. 기록돼야 됩니다. 그리고 끝없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정신과 영혼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지켜낼 수가 있어요. 지금은 내 얘기가 제대로 들리지 않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제대로 들리지 않아도 먼 훗날 아마 무의식 저 깊은 곳에 저장되어 있다가 먼 훗날 여러분들 꿈속에 내 목소리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아니면 아테네 타이먼의 목소리가 여러분들을 방문할지도 몰라요. 늘 경계하기 바랍니다. 화폐가 나를 인간적 삶에 결합시키고 사회를 나에 결합시키고 나를 자연 및 인간과 결합시키는 끈이죠. 이건 미디어예요. 최고의 미디어 중에 미디어가 화폐예요. 화폐를 매개로 하지 않는 만남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화폐를 매개로 하지 않는 관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도 엄마 아빠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는 화폐를 매개로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냉혹하게 얘기하자면 우리는 가족관계마저도 상당 부분이 화폐 관계로 맺어지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과 나의 관계 어떻습니까? 화폐 관계를 끊어버리고 얘기할 수 있나요? 정말 사랑하는 제자와 존경하는 스승으로만 만날 수 있을까? 어림없습니다. 어림없습니다. 화폐를 매개로 하지 않고는 미래의 기대값에 대한 투자로서 대학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나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낸 그 등록금의 일부를 월급으로 받는 것이죠. 조금만 따라 들어가면은 이렇게 화폐 끈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화폐로 환산해야 돼요. 내 목소리, 내 강의의 퀄리티, 이것도 어떻게든지 돈으로 환산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견뎌해요. 돈을 그렇게 많이 냈는데 도대체 나에게 주는 게 뭐야? 그 서비스 형태든 이 재화의 형태든 그 요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점에 뭐가 있다고요? 화폐가 있는 것이지. 이제 여러분들도 이미 이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윤재영, 그렇지? 이런저런 일을 해보면서 절절하게 경험하죠? 여러분들 알바하면서 아마 놀라운 경험들 많이 할 겁니다. 이 최저시급을 둘러싸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네요. 계속 보죠. 됐죠? 모든 것을 결합시키는 미디어다.
화폐는 모든 끈을 풀기도 하고 매기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말 되지? 우리를 연결시키기도 하고 끊기도 하죠. 돈을 10,000원 빌려줬는데 안 갚아 누군가가. 그걸 끊는 거지 뭐. 그지? 쟤는 이상한 놈이야. 이렇게. 그러므로 화폐는 보편적인 절연 수단이지 않겠는가? 끊는 수단이야. 끊는 수단. 그리고 돈을 먹이는 순간에 이 떳떳하지 않은 돈을 취하는 순간에 우리는 거기에 딱 얽매이게 되죠.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분할화폐, 그러니까 다 나누는 화폐라는 것이죠. 진정한 결합수단이며 또 돈으로 얼마나 우리는 많은 관계를 맺습니까? 사회의 전기화학적인 힘이다. 모든 것을 절연시키기도 하고 모든 것을 이어주기도 하니까. 재밌죠? 이게 마르크스식의 문장이에요. 문장입니다. 이 괴테의 파우스트에서 한 구절을 인용해 놓고 이렇게 자신의 주장을 펼쳐갑니다. 셰익스피어는 화폐에 있어서 특별히 두 가지 속성들을 부각시킵니다. 첫째는 화폐는 눈에 보이는 신이며 모든 인간적 자연적 속성의 그 반대의 것으로의 전환, 추한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모든 자연적 속성의 그 반대의 것을 전환이요. 사물의 보편적 혼돈과 전도는 뒤집히는 걸 얘기해요. 옳고 그름마저도 화폐가 개입하는 순간 뒤집힐 수가 있죠. 그것은 불가능한 일들을 친근한 것으로 만든다. 안 어렵죠? 안 어렵습니다. 화폐는 인간과 국민들의 보편적 창녀요, 보편적 투쟁이다. 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줄 압니다. 화폐에 의한 모든 인간적, 자연적 지일들의 전도와 혼동, 뒤집힘과 뒤섞임, 불가능한 일들을 친근한 것으로 만드는 것, 신적인 힘이지, 는 올마이티 파워예요. 올마이티 파워, 전지전능한 힘이죠. 인간을 소외된, 외화하는, 이 외화란 말이 나오지, 이게 소외되는 이 말이에요. 외화는 양도되는 유적 본질로서의 화폐의 본질 속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인간이 소외되고 인간이 그 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인간이 다 양도할 수밖에 없는 화폐 본질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진 모든 힘들을 어디에 다 양도해요? 화폐에 양도하는 거지. 사랑도 우리는 화폐로 표시하잖아. 내 마음이야 이렇게. 안 그런가? 내가 어디선가 얘기한 것 같은데 세뱃돈 10만 원 주는 외삼촌과 세뱃돈 10,000원 주는 친삼촌이 있다 치자. 누구의 사랑이 더 깊어 보이나? 두말할 필요 없지. 그리고 우리가 촌지란 말 쓰잖아. 촌지. 촌지. 마음의 뜻이란 말이에요. 촌지. 촌자는 가슴인데, 심장인데, 내 심장의 뜻을 드립니다. 이러잖아. 화폐는 그래서 외화된 인류의 외화된 능력이다 그랬죠. 밖으로 나간 능력이다. 외장 능력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은 뇌를 워낙 사용하지 않죠, 요즘은. 왜? 스마트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이 일종의 뇌의 외장 하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막스식으로 표현하면은 스마트폰은 인간의 외화된 외장 하드이다. 또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스마트폰은 인간의 외장 하드이다. 이렇게. 화폐는 인간의 외장 능력이다. 밖에 있는 능력이다. 이 말이지. 뭐 어렵지 않은 얘기입니다. 인간으로서 내가 할 수 없는 것, 따라서 나의 모든 개인적 본질력으로도 할 수 없는 것, 내가 인간으로서 또는 본질적인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나는 뭘 통해서 할 수 있다? 화폐를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러니 화폐를 향해서 저렇게 달려들지 않겠는가 말이야. 됐죠? 화폐는 이 각각의 모든 본질력들 자체가 아닌 무엇으로, 즉 그 반대의 것들로 만들어버립니다. 본질적인 것들, 에센셜한 것들을 다 그 반대의 것들로, 비본질적인 것들로 바꿔버려요. 사람의 관계에서 정말 마음이 중요하고, 이 친밀감이 중요하고,
이렇다 치자. 근데 그 본질적인 것들도 뭘로 표현이 돼? 돈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자, 보세요. 만약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싶거나 자기 발로 걸어갈 만큼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우편마차를 이용하고 싶어 한다면 화폐는 나에게 그 음식과 우편마차를 제공해 준다. 즉 화폐는 나의 소원들을 표상의 존재로부터 전환시킨다. 화폐는 나의 소원들을 표상, 저 앞에 있는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손에 닿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에게 돌려준다는 얘기죠.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편마차를 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지. 또 그것들을 사고된, 표상된, 의욕된 현 존재들로부터 감각적, 현실적 현 존재로 바꿔준다는 얘기죠.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 사고된, 표상된, represented, 뭔가 이 이미지로 만들어진 것들, 또 이 의욕된, 내가 욕망하고 있는 것, 그런 것으로부터 실질적인 것으로 바꿔준다는 얘기지. 돈이. 그죠? 표상으로부터 생활로, 표상된 존재에서 현실적 존재로 전환시킨다. 이러한 매개로서 화폐는 진정한 창조적 힘이다. 라고 막스는 반어적으로 얘기하죠. 진정한 창조적 힘. 이건 반어법이겠지. 네. 나머지들은 쭉 그 위에 있는 반복들입니다. 여기 이 부분 다 부연 설명들이에요. 보세요. 이 부분. 나머지들도 한번 잘 읽어보세요. 만약 내가 여행할 돈이 없다면 나는 여행의 욕구, 즉 현실적이고 자기 실현하는 여행 욕구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되어버리지. 돈이 없다면 현실화할 수 없는데, 만일 내가 연구의 소명은 있으나 연구할 돈이 없다면 나는 연구의 소명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한 셈이 됩니다. 실현하지 못하니까. 즉 어떤 효과적인 소명도, 진정한 소명도 전혀 갖고 있지 못한 것이다. 현실화하지 못한다. 이와 반대로 만일 내가 현실적으로 연구의 소명을 전혀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의지 그리고 돈을 갖고 있다면 나는 효과적인 연구의 소명을 갖고 있는 것이다.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이 얘기하려고 그래요. 화폐는 외적인, 요컨대 인간으로서의 인간, 사회로서의 인간 사회에서 유래하지 않는 보편적 수단과 능력으로서 표상을 현실을 단순한 표상으로 만드는 수단이요 능력이다. 수단과 능력으로 표상을 밖에 있는 것을 현실로, 그리고 현실을 단순한 표상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게 바로 화폐라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것을 완전한 것으로 만들어주고, 그죠? 못난 것을 잘난 것으로 만들어주고, 이런 애매모호했던 것들을 구체적으로 나에게 실현시켜주는 것, 이게 다 돈입니다. 도둑놈들을 성자로 만드는 것도 돈이고요. 아주 악덕하게 짝이 없는 것을 아주 성인군자로 만드는 것도 돈이라는 겁니다. 종을 주인으로 만들고 주인을 종으로 만드는 것도, 또 우둔한 놈을 총명한 사람으로 바꿔놓는 것도 바로 돈이라는 것이죠. 이해갑니까? 그 얘기가 쭉 펼쳐져 있어요. 그죠? 요 위에 쭉 나오는 게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화폐는 현존하며 활동하고 있는 가치의 개념으로서 만물을 혼동시키고 전도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적으로 알았던 그런 가치들, 이런 것들은 싹 사라져버려요. 혼동되고 뒤섞입니다. 화폐는 만물의 보편적 혼동이요 전도다. 그렇죠? 앞에서 얘기했던 거지. 따라서 전도된 세계요 모든 인간적, 자연적 퀄러티들의 혼동과 전도이다. 안 어렵지? 모든 인간적, 자연적 질들의 혼동이요 전도다.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돈에 의해서 뭐가 뒤집히고 뭐가 뒤섞이고 옳고 그름이 어떻게 뒤섞이는지 잘 보란 말이야. 다 그 얘기입니다. 용감함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은 비겁하다 할지라도 용감이 진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입니다. 인간을 인간이라고 전제하고 세계에 대한 인간의 관계를 인간적 관계라고 전제한다면
너는 사랑을 사랑과만, 신뢰를 신뢰하고만 동등하게 그리고 교환할 수 있다. 동등하게. 그래야 맞죠. 네가 예술을 향유하길 바란다면 너는 예술적인 소양을 쌓은 인간이어야 한다. 네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너는 현실적으로 고무하고 장려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인간이어야만 한다. 그리고 인간, 그리고 자연에 대한 너의 모든 관계는 너의 의지의 특정한 대상에 상응하는 너의 현실적, 개인적 삶의 특정한 표출이어야 돼요. 네가 사랑을 하면서도 되돌아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면, 즉 사랑으로서 너의 사랑이 되돌아오는 사랑을 생산하지 못한다면, 네가 사랑하는 인간으로서의 너의 생활 표현을 통해서 너는 사랑받는 인간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너의 사랑은 무력하며 하나의 불행이다. 이랬지? 이런 거 진짜 본질적인 교환이죠. 이런 게. 사랑을 사랑으로, 영향력을 영향력으로, 서로 정말 감화를 감화로 교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화폐가 지배하는 시대에 와버렸다는 얘기지. 혼동되고 뒤섞인, 전도된 이런 세계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대라는 게 마르크스의 판단이었던 거예요. 너무 많은 얘기를 했네요. 그죠? 정말 간절하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이 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이게 1844 병작 철학 수고의 화폐 파트 거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지. 꼼꼼하게 읽고 또 중요한 부분 메모 잘하고, 그리고 이게 안 보이는 부분도 찾아서 보고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하는 말들이 뭔지, 모든 어, 모든 인간적 자연적 질들의 혼동이요 전도란 말이 무엇인지, 과연 이런 화폐신이 지배하는 세계가 올바른 것인지, 과연 인간이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마르크스의 모습입니다. 독일에서 영국으로, 프랑스 거쳐서, 파리 거쳐서 영국으로 망명을 하죠. 그리고 그 가난 속에서, 아이들을 잃고 가난 속에서 어마어마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파리에 있을 때는 이 하이네나 이런 뭐 대사상가들과 문학자들과 다 만납니다. 예, 마르크스는 현실 사회주의, 소련이나 중국의 현실 사회주의와 죽은 인간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사상을 내장하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 사상들을 지금 우리의 맥락에서 어떻게 읽어야 할지 다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폐 신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자본과 노동자의 관계는 어떻게 바뀌는지, 또 인간의 심성은 어떻게 바뀌는지, 다음 시간 고바야시 다키치의 개가공선 읽으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라오스의 낙타 샹지 읽으면서 또 깊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간이 또 길어졌어요. 미안합니다. 천천히 차근차근 뒤져보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